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이숙입니다. 오늘은 3회차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들어갑니다. 모의고사는 제가 공법은 주로 출제된 걸 토대로 출제될 내용 위주로. 그래서 뭐 정말 10년에 한번 나온다든가 정말 어디 구석에 있는 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 끄집어낸다든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우리 중개사 시험이 60점이면 합격하는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85점, 90점 구석구석 그 두꺼운 내용 다 알아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편 타당한 위주로 한번 설명을 모의고사 출제하고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1번 문제가 용어인데 이렇게 옳은 것은 동그라미 딱 치고 자, 이게 지금 새로 들어온 복합 용도 계획이다. 이런 것들은 거의 뭐 틀리게 내질 않습니다. 이제 옳은 게 3번인데 얘를 먼저 새로운 걸 먼저 설명을 하고 다른 게 왜 틀렸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복합이라는 단어를 보면 융합된 공간에 조성을 한다. 주거, 상업, 산업, 교육, 문화, 의료 등의 다양한 도시 기능이 융합, 복합 섞여서 여러 가지가 같이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용도 지역제도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딱딱 나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섞어서 같은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융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자 여기 복합용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 비율,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복합용도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안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높이 등등을 기준 정하는 게 복합용도 계획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거 뭐하고 똑같냐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한다. 복합용도구역에서는 복합용도 계획에 맞게 건축을 한다. 행위자는 중요한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복합용도구역 지정하고 3년 되는 날까지 복합용도 계획을 안 짜면 3년 되는 날에 다음 날 다 실효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은 지구 단위 제도하고 똑같다. 이름만 다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용도 지구라는 것을 국가가 왜 만들었냐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 제도 가지고는 건축물 지을 수 있는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만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평면적으로. 그걸로 안 되니까 용도 지역의 제한을 좀 더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정진하고 미관, 경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이것도 틀렸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용도 지구가 시험에서 낼 때 용도 지구 자,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주 나오는 게 기존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한다. 그래서 강화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전부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는 거 꼭 알아놓으시고요. 지구 단위 계획 짜는 것은 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자, 전부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이라는 것은 어딜 말하냐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을 말하거든. 여기에 전부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전부가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일부 택지 개발하는 곳, 인천광역시 일부 재개발하는 곳 등의 연예들의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또 도시군 기본 계획이다라고 고치면 안 되니까 꼭 주의하시고 일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딜 틀리게 하지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상, 수중, 지하, 공중 공간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기본 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광역 도시 계획은 장기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걸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하거나
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거나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하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 짜거나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시설 입체 복합구역 이걸 지정 변경하고 계획 짤 때마다 짜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틀린 걸 자꾸 접해 보셔야 돼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면 자, 요 도시군 계획 사업 시설 사업이 아니죠. 아들이 셋이 다 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하나 하고 도시개발 사업 둘, 정비 사업 셋, 이 세 개 사업을 다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하는 거. 그래서 입으로 자꾸 떠들으셔야 돼요.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다가 도시개발 사업에다가 정비 사업을 합친 거다. 이건 자주 나옵니다. 워낙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3번은 옳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은 작년에 시험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자, 그러면 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자, 도시군 기본계획의 개념 정리는 꼭 하셔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 제시한 종합계획인데 자, 나중에 종합계획이라는 단어 여기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할 때 자네가 지침이 돼요. 따라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여기 6개의 시장 군수가 관할에 장들이 짜는 거예요.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 그러면 틀려요. 꼭 외워놓으셔요.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을 마련하는 건데 일반인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일반인에 대한 구성력이 없다. 용도 지역 지정하고 뭐 구역 지정하고 이게 아니니까요.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완,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투, 인구 10만 명 이하, 8만 명인 구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맞죠? 10만 명 이하니까요. 만약에 시험에 인구 8만 명 이하인 군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또 안 돼요. 그러면 9만 명, 10만 명일 때는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기준은 10만 명 이하, 8만 명이다. 그러면 10만 명 이하니까 안 짜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요 6개 시장 군수가 짜고요. 자, 3년 내가 아니고 5년 내 적성평가나 지혜 취약성 분석을 했다면 따로 안 해도 괜찮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5년 내 했다면 따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입안을 제한. 우리가 여러분들이 쭉 한 10년치 기출문제 보면 도시군 관리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도시군 관리계 시험 나오는데 제일 잘 나온 정답이 뭐였냐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없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만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주민들이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제안하는 거하고 효력 발생, 지형도면의 고시 이거 위주로 시험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건 꼭 시험에 나오니까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주민들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몇 개냐 다음 중에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해달라고 제안은 못해요. 용도 지구 중에 겨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니까 집단 취락증 안 되고요. 자, 이 니어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란 말을 도로 설치란 말로 바꿨으니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제한하는 거 맞고 시설 입체 복합구역 이거 새로 들어온 제도니까요. 맞고 용도 지역은 안 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아예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니은하고 디귿 두 개가 맞아야 돼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워낙 안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내용이 이 8가지다 하는 걸 먼저 머릿속에 이거 머리 글자다면 안 돼요. 21개의 용도 지역, 9개 용도 지구 지정하고 변경할 때 수립하는 계획. 그 다음에 여기 개발제한구역. 지금도 마찬가지로 떠들으셔야 돼요. 도시자연 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얘네들 지정하고 변경할 때 행위제한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여기다가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자꾸 집어넣어요. 전혀 관계없잖아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할 때도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거. 이번 새로 들어온 도시혁신구역 지정 변경, 도시혁신계획 수립, 복합용도구역 지정 변경, 복합용도계획 수립, 시설 입체 복합구역 지정하는 것. 요 8개를
지정하고 변경하고 설치하고 시행할 때마다 짜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 자, 입안권자가 당연히 6개의 시장문수인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가계획 관련돼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입안할 수 있고 광역도시계획 관련된 건 도지사가 입안할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나오죠. 주민이해관계자는 요 내용, 자, 기지,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지, 용도지구 중에 산업유통, 뭐 다른 것들은 개발진흥지구 제한 못합니다. 기지, 산업유통. 그 다음에 4번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너무 길고 문장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용도지구 중에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제한을 지구단위계획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그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시설, 입체복합구역 관련된 거. 얘들만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자, 입안해달라고 제안을 하면 45일 내에 반영하지 않고 통보 들어갑니다. 40일 꼭 입으로 떠들어 외워놓으셔야 돼요. 연장 한 30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여기는 안 나왔는데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안자하고 협의하여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서 돈을 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건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천천히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기지, 산업유통, 시설입체, 복합구역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정권자라는 것은 용도지역 지구지정권자 누구냐? 원래 시도 대도시 시장이에요. 근데 예외로 요거 꼭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꼭 지정한다는 것. 입안이야 지자체에서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요 대도시 이상에서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데 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하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거는 말단 시장문수가 입안해서 시장문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지형도면을 고시하니까 지형도면을 만들어도 도지사에게 승인안 받아도 되거든요. 이건 꼭 기억하고 효력 발생은 이거 완전히 입에 툭 튀어나와야 돼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 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자, 이제 원론적인 문제예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전반적인 옳은 것. 난이도가 중인데 자, 복합용도 지구는 꼭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시험이 나온 문제니까요. 1주, 일반주거, 10, 일반공업,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정하니까 자, 유통상업지역에다가 복합용도 지구 지정은 안 됩니다. 자, 일반주거, 일반공업. 그래서 11 계획하다 보면 일반상업하고 헷갈리니까 1주, 10 계획관리 이렇게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시장은 재해가 반복이 되는데 어떻게 이걸 특정 용도 제한적으로 지정할까요? 차라리 방제지구로 지정해야 되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오염물질 배출, 청소년 유해시설 같은 거 못 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3번 지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지문인데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적인 시설이니까 어떤 용도 지역이든 어떤 용도 지구든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바다를 말합니다. 하천은 아니에요. 하천은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자, 한번 볼까요? 바다를 매립을 했는데 매립의 목적이 자,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다른 경우, 이거 달라요. 또는 2개 이상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다면 매립의 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 그러면 안 되죠. 목적이 같을 때만이에요. 다르거나 2 이상 이웃하고 있으면 도시군 관리계 위반 결정에서 새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5번은 택지개발지구가 딱 지정이 되면 그 지정한 지역은 국토법률에 따른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이게 이제 바로 그거거든요. 항만구역, 어항구역으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국가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이 5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고시할 필요도 없는 것. 따라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정도 레벨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자, 이제 조례가 일반적인 지금
21개의 용도지역별 국토법령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은 너무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수준 높은 것. 다음 중 이제 조례로 건폐율 최대 한도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 특례거든, 특례. 가장 큰 것이다. 자, 일단 먼저 얘를 먼저 보고요. 얘가 시험에 또 그대로 나왔고 나올 때가 돼 있어요. 취락지구하고 여기 자연공원, 자연공원 취락지구 지정되면 60%까지. 자,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자연취락지구 지정했다. 그럼 20%가 아니고 60%까지 허용이 돼요.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인데 여기 주산, 관복, 이특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지정하면 도시 외의 지역은 다 20%가 최대치 아닙니까? 배로 40%까지 허용하는데 녹지지역도 20%인데 여기는 10%만 더 줘요. 30%. 자연녹지. 자연녹지에다가 개발진흥지구 지정하면 20%가 30%.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지정하면 40%까지. 40%짜리가 개발진흥지구, 개발, 수단자원보고요. 수산 해서 4글자 40. 개발, 수산 4글자 40. 농취리, 농공단지는 70%. 농취리. 국가산업단지가 제일 높죠. 80%까지 허용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빈칸으로 시험을 출제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렇게. 따라서 정답은 자, 취약지구는 도시외지구 60%까지 최대로 가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는 70%, 수단자원보호구역 40%. 자, 관리지역 도시외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는 40%, 국가산업단지가 80%까지 최대로 허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인데 쉽지 않죠. 이런 문제가 상급 문제. 이걸 입으로 떠들어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개발진흥지구 개발하고 수산자원보호 수산 4개 40%, 자취, 자연공원 취락지구 60%, 농취리 70%, 국가산업단지 제일 높은 게 80%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나오면 여러분요. 시가와 조정구역 딱 떠오르는 게 몇 가지 있어야 돼요. 원래 지정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도 아니에요. 예외로 국가계획 연계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 자, 유보기간. 유보기간은 짧게는 5년, 길면 20년 이내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얘는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날 자동으로 실효가 돼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그것이 따로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지역에서 하한다 그런 건 없어요.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라고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자 틀린 것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체크하고 자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고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묶이면 도시군 계획 사업도 못해요. 그렇게 시가와 조정구역이 규제가 센 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되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공적 사업도 못해요. 그렇게 아주 센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외로 국방상 공익상 필요하다고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에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 들어와야 돼. 시도지사도 아니에요. 주민들도 아니고. 즉 이게 무슨 말이냐. 군사용 작전도로 같은 걸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군사시설 같은 거 만들어야겠다. 국방부 장관 요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기재부에서 필요한 게 나왔다. 공익상. 그럼 기재부 장관이 요청 들어와야 돼요. 관련 부처 장관이 요청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그 사업에 하나여만 시행하는 거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면 안 돼. 원래 안 돼요. 안 되는데 무슨 목적이 있을 때 국방상, 공익상. 누가 요청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 요청하는 거에 하나여만 허용하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하고 당연히 고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허가 대상으로 열거한 게 쫙 있어요. 농업용, 임업용, 어업용, 축사, 퇴비사, 양의장, 관리건축물 쭉 있게. 그 다음에 주택의 증축, 기존 면적 포함해서 100이야. 부속 건축물 건축 30단 쭉 있단 말이에요. 허가 대상으로 열거된 게 쭉 있고 신고하고 설치한다는 등 경미한 시설은 허가 없이도 설치한다. 무조건 틀려요. 허가 대상만 있어요.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설치했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공동구 설치하는 지역 등을 모두 골라라. 도택이 경정이라고 외우는데 도가 뭐냐? 도시개발구역, 택이 택지개발지구, 경정,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도택이 경정. 요거. 그 다음에 도청 이전 신도시, 도청 이전하려면 공공주택을 지어서 가야 되잖아요. 공공주택지구. 요 사업을 자 200만 제곱미터 초과한 사업할 때 그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거예요. 따라서 경정할 때 정비구역,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이거는 개발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산업단지도 아니죠. 일반 산업단지 얘들은. 따라서 기억하고 리언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택지개발, 도택이,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경정, 그 다음에 도청이전, 공공주택지구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설, 도시군계획시설. 요거 여러분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자, 틀린 것 한번 골라봐라. 이렇게 틀린 것. 자, 지방 매수무자 1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했다는 얘기죠. 지방공사는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매수하기로 하면 현금을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 부재부동산에 해당한 토지로서 3천만 원 초과하면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일 때. 지방공사는 지자체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채권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게 답 나왔죠. 매수 청구 들어가면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 통보하고 사기로 했으면 2년 내 매수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나온 거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공동구 설치하고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이 광역시설도 설치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광역시설의 설치를 예외적으로 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인천공항공사 같은 특수한 법인 만들어서 인천공항을 설치하고 관리케 합니다. 채권을 발행할 때 지자체에서 상환기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년이라 한다. 5년에서 10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도시개발 채권이거든요. 사실은. 따라서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지구단위 계획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 나온 게 그 34 시험 나온 것이 아마 이게 두 번째 문장 나왔고 보통은 이제 첫 번째 문장이 나오거든요. 워낙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됐으면 그때부터 3년 되는 날까지 거기 적용할 지구단위 계획 수립 고시 안 하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 시료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까지 짰어요. 물론 이때 주민들이 제안한 것이라면 그 지구단위 계획 짰더라도 또 5년 내 해당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 게 시효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구분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됐고 그로부터 이제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그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 되지 않으면 3년 내 안 하면 3년 된 날에 다음 날 다 시효력을 상실한다. 자, 주민이 입안해달라고 제안한 것에 한해서 지구단위 계획까지 짰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부터 5년 된 날까지 5년 내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 허가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된 날에 다음 날 그 도시군 관리계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3년, 5년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 문장은 꼭 요렇게 한 번만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몇 년 내 지구단위 계획 안 짜면 구역이 없어지냐? 3년.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까지 짰어. 이 지문 두 번째 지문이 시험이 나올 때는 꼭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제안이 와서 지구단위 계획까지 짰다면 몇 년 내 공사 착수 안 하냐? 나오면 5년. 자, 개발행위 허가. 옳은 것은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허가받습니다만은 사업기간 단축하거나 부지연 면적 5% 범위 안에서 축소할 때는 변경 허가 안 받아도 되죠. 자, 축소할 때 이제 옳은 거니까
축소할 때는 허가 안 받지만 확정할 때는 허가 받습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면 15일 내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하고요. 이건 많이 요거는 그다지 나머지 중요한데 많이 안 중요하니까 날짜는 툭 한번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요. 요렇게 5가지. 3, 4, 5에 해당하면 2년 연장 가능하지만 자, 보통은 3년간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1번, 2번에 연장이 안 돼요. 1번은 이제 녹지지역 계획관리적인데 왜 수목이 집단으로 좋은 나무가 자라있다. 조수류, 우량농지 등으로서 자, 개발하지 말아야 되겠다 할 때 두 번째 개발행위를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국가유산 이게 오염손상, 박살날 우려가 있다.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연장이 안 되니까 3년만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어요. 자, 1번이면 연장 안 되니까요. 3번은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얘네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허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지구단, 이게 워낙 중요하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5번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곳. 이런 데다가는 연장까지 해서 최장 5년간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워낙 중요합니다. 요것들. 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꼭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는데 지목 변경이 수반될 때는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목 변경하더라도 전이 답으로 간다든가 답이 전으로 간다 하는 것은 농지가 농지로, 농지끼리 농업이잖아요. 그래서 전답 사이 지목 변경이 될 때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공공시설이 나오면 우리가요, 공공시설 나오면 행정청이다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비행정청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하는 거 좀 해놓으세요. 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받아가지고 새로운 시설 설치해줬다. 새로운 시설 설치하면 얘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들어가고 용도 폐지되는 옛날 시설도 무상으로 들어가고 이걸 절대적 무상기소. 이건 네 것, 이건 내 것. 비용 관계없어요. 행정청이 아니면 새로 시설 설치한 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가져가고 이건 똑같아요. 행정청하고 똑같이. 행정청이 아니어도 자, 행정청이 아닌 자가 새로 시설 설치해 준 거는 관리청에서 무상으로 가져가고 자, 옛날 시설, 용도 폐지된 시설은 새로 시설 설치한 비용의 상당한 범위 안에서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어요. 다 가져가면 안 돼요. 그렇게 다 갈아놓으면 틀린 게 보일 겁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어쨌든 시험에 매년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됐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짜야 되는데 1년 내에 짜야 되고 1년 내 안 짜면 다음날 실효가 돼요. 자, 그리고 나중에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을 짜졌다면 건축 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게 반드시 들어가죠. 따라서 설치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1번, 2번 이 지문 꼭 반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시설은 도공록이, 도로, 공원, 녹지, 도공록이 이렇게 여세요. 얘가 학교를 갔어요. 학교. 그런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는 제외하고 항상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문대학, 대학은 필수 시설이 아니에요. 대학 안 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은 반드시 설치할 시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중 고등학교 학교 가서 수돗물 먹고 하수도 버리고 재활용 폐기물 처리 시설하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따라서 청소년 수련 시설하고 종합의료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정축할 때 돈을 내야 되잖아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는. 자, 기존 건축 철거하고 신축하는 그 행위가 시설 설치 비용이 부과 대상이 될 때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행위만을 부과 대상을 한다라고 해서 자, 예를 들어서 자, 300 연면적 300짜리 기존 건물이 있었잖아요. 있는 걸 철거를 해요. 철거를 하고 이 자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자, 6층으로 지어요.
자, 기존에 300은 있었고 늘어나는 게 300이잖아 이렇게. 그럼 돈을 부과할 때는 여기서 다 부과하는 게 아니고 요는 기왕에 있었으니까 요렇게 늘어나는 부분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읽어놓고요. 그 다음에 200초간의 신축 증축할 때 돈을 부과하는데 건축 허가를 받고 자, 2달 내 부과를 하면 부과받은 사람은 막 급하게 내지 마시고 자, 이 건물 다 짓고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만 내면 돼요. 그런 거 입으로 안 떠들면 절대 못 외웁니다. 사용 승인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다 짓고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다 짓고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낸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청문은 개도실, 개발행위 허가 취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인가 취소할 때 청문을 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취소는 청문 대상. 그래서 개도실이라고 해서 3가지 딱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도 이제 개발법 나오죠. 개발구역 지정 효과. 틀린 것은 참 이게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은요, 절차법이기 때문에 꼭 전체 절차를 쫙 펼쳐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제 해제인데 개발구역이 지정되고 3년 되는 날까지 자, 요 실시계획이 바로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서 짜잖아요. 따라서 구역 지정하고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짜듯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된 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1번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짜서 개발구역 지정을 하고 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정하면 이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계획 짤 때요, 지정권자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면적의 3분의 2와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자일 때는 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짜더라도 동의 안 받아도 돼요. 이렇게 그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구역 지정하면 건축물뿐 아니고 가설 건축물 지을 때도 허가를 받게 되고요. 개발구역은 정상적으로 공사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된 날에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환지 방식으로 하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해제가 돼요.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해제됐을 때는 옛날 용도로 환원되거나 지구단위 없어지고 하면 안 되죠. 공사 안 했을 때 환원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5번 지문이죠.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틀린 것은인데 참 이건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이 사항인데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소유자 조합을 우선적으로 정할 수 있다. 나머지 특별할 건 없는데요. 요 5번은 꼭 외워야 돼요. 실시계획 인가받고 2년 내 사업 착수 안 하면 삽질이라고 그랬죠. 시행자를 변경하는 건데 자, 1번이 왜 틀렸냐면 원래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소유자 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정해줘야 되는데 걔네들이 지정 신청하지 않아요.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1년 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않거나 위법 부당하다면 지자체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하는 사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론을 조금 한번 보고 한번 할게요. 이론을 쭉 한번 여기 가져온 거 한번 볼게요. 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환지 방식, 수용 사용 방식, 혼용 방식 있잖아요. 소유자 조합을 우선적으로 정해줘야 돼요. 지주들한테. 그런데 얘들을 우선적으로 정해주고 싶은데 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환지 방식이라 하더라도 지자체, LH, 지방공사, 신탁업자 등 얘들을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그러는데 국가는 들어가면 안 돼요. 등을 보고 네가 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거죠. 소유자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1년 내에 시행자 지정해달라 신청하지 않거나 위법 부당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굳이 신청하지 않거나 위법 부당하니까 야, 너희들 빠져 해서 지자체 등 보고 사업 시행을 하라고 할 수 있는 사유예요. 그런데 자, 요 사유는 시행자를 지정했더라도 변경 사유예요. 이거는 워낙이 요 4번하고 1번은 워낙이 특히 1번은 워낙이 자주 써먹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아니 거의 착수만 하면 되죠. 2년 내 공사 착수 안 한다. 자, 실시계획 인가 받고 착수 안 한다. 삽질 아니에요. 삽질. 2년 내 착수 안 하면 시행자를 바꿔버려요. 자, 그 다음에
시행자 지정, 자, 행정 처분을 했다는 것은 법 위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 인가 취소되거나 부도 파산 났는 경우는 당연히 바꿔줘야 돼요. 그럼 객관식 시험은 1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답일 수밖에 없어요. 4번은 자,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소유자 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라 해서 지정해 줬는데 얘들이 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실시계획에 인가를 신청 안 해요. 할 의지가 없잖아요. 잘못하면 해제되는데. 그래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한다 1년. 실시계 인가 받고 사업에 착수 안 한다 2년. 그러면 2년. 그러면 착수하지 않는 것만 외워놓으면 얘가 2년에 착수하네. 맞네? 얘가 1년인데 틀렸네. 얘만 외우면 무조건 다 맞춰요. 2년 내 삽질을 하지 않으면, 착수하지 않으면. 변경사유. 자, 도시개발조합 나오면 옳은 것은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요. 이렇게 딱 해야 돼요. 7명 이상. 이거 몇 가지는 또 올라줘야 돼요. 자, 정관을 만들어서 자, 토지 면적의 3분의 2와 총수의 2분의 1 동의 얻는 거죠. 국공유지 포함해서. 자,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는 꼭 외워야 되는 게 구역의 지정권자한테 간다는 거예요. 시군구가 아니에요. 2장 도시개발법은 다 지정권자예요. 지정권자. 그리고 30일 내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요 몇 가지는 입에서 툭 튀어나와야 돼요. 자, 옳은 거니까요. 미성년자라고 해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건 아니죠.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그래야 되죠. 이게 실제 시험 나온 건데 실수 엄청나게 합니다. 조합원의 결격 사유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어디에도 없어요. 임원이 될 수 없죠. 자,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면 공유자별로가 아니라 자, 한 필지 땅을 A, B, C 세 사람이서 공동 소유하고 있다. 3분의 1씩. 그러면 대표 공유자 한 사람만 의결권 행사해야 되지 각자 의결권 행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시행자 되죠. 왜냐하면 조합이라는 것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건데 자기들이 매입하고 자기들이 수용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무조건 환지 방식만 하는 거예요. 자,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이렇게 면적이 나오고 총수가 나오면 항상 앞에 게 숫자가 높습니다. 면적의 3분의 2와 총수의 2분의 1 또는 그래도 안 돼요. 입에 떠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조합 설립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했다면 그 이후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처리했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되면 안 되고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동의 더 받아야 됩니다. 자, 실시계획. 사업 시행자가 만드는 실시계획. 틀린 것은 지구단위 계획이 꼭 포함된다는 것. 실시계획 인가 받는 사업비 100분의 10범에서 사업비를 정액할 때 변경인가 안 맞는다.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인가 받지만 면감소 비정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면적은 10% 범위 안에서 감소할 때만, 비용은 증감할 때 10%까지는 괜찮아요. 이거 맞는데 면적 100분의 10범에서 감소시킬 때 변경인가 받아야 한다. 틀렸죠. 면적은 감소할 때는 면감소, 비용은 증감. 따라서 틀린 게 4번입니다. 자, 그러면 꼭 연습하셔야 되는 게 자,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시행자가 작성하는데요. 작성한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받을 때 인가받은 걸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인가받습니다. 다만 경명명. 요건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요. 면적 100분의 10부분에서 면적을 감소. 면적은 10% 보면 감소할 때 면감소. 비용은 증감. 면감소 비증감. 비용은 10% 보면서 증되든 감되든 변경인가 안 받는데 면적은 감소할 때만 안 받는 거예요. 증가할 때는 변경인가 받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지정권자가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바로 밑에 시도 대도시 의견 듣고 시도지사 하면 시군구 의견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했다고 그랬죠. 따라서 실시계획 고시했다면 국토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있다면 국토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등을 보기 때문에 이중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짤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종전에 옛날에 도시군관리계 결정한 사항 중에 이번에 새로 고시된 내용에 저촉, 충돌되는 사항이 있다면 옛날 것은 새로 고시된 내용으로 옛날 것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해서 새 것이 우선합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 그러니까 종전 것이 우선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토지 상환 채권. 자, 요건 이제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토지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려고 사업 시행으로 나중에 조성된 땅 건물로 돌려주는 건데 조성될 땅 건물 2분의 1 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발행한다. 토지 상환 채권을 2분의 1. 자, 김영정권으로 발행하고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면서 땅을 사는 거니까 그 이자 얼마 쳐줄게 하는 것은 발행자, 시행자가 정하는 거지 지정권자가 정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소유자가 원할 때 토지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려고 새로 조성할 땅 건물의 2분의 1 초과하지 않도록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고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발행계획 승인받고 지정권자가 직접 발행할 땐 승인 안 받는다. 이 한마디만 다 외워놓으면 다 풀립니다. 자, 채비지가 나오는데 비용의 보류 중의 일부를 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의 경비에 쓰기 위한 땅인데 틀린 거 골라라. 자,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뭐 보류 중의 일부를 채비지로 정할 수 있고 채비지 용도로 지정된 예정지를 사용 수익하거나 미리 처분할 수도 있고 이미 미리 처분된 채비지는 매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칠 때 권리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시행자는 준공 전에는 지정권자 사용허가 받지 않고는 조성 토지를 사용할 수 없지만 채비지는 예외로 미리 사용 수익해 할 수 있잖아요. 미리. 그래서 채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 나머지 모의고사 해설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 59번부터는 도시정비법입니다. 공법 중에 가장 사실은 난해하고 방대하고 복잡한 게 도시정비법이죠. 왜? 가장 부동산 관련된 사업 중에 제일 복잡한 게 재개발, 재건축 아닙니까? 보통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사업은 땅을 대상으로만 하는데 재건축은 지어진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니까 얼마나 리모델링은 그것도 뼈대는 낸게 놓잖아요. 근데 다 두드리 깨고 새 짓는 게 재건축인데 재개발인데 얼마나 권리관계가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건데 그래도 전체 흐름만 잘 잡아 놓으시면 그다지 크게 6문제 출제되는데 뭐 서너 개 맞히는데 무리가 없다는 것.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비 사업을 하려면 정비 기본 계획을 먼저 짜고 그리고 정비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정비 계획을 짜줘야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구역 지정을 해야 모든 게 돌아가죠. 따라서 구역 지정을 하면 정비 사업이 3개가 들어가는 거죠.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물론 이제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이 있는데 걔들까지 시험 공부할 여력은 아니고요.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 방식 4가지 하고 누가 시행하는지 밖에는 시험을 안 내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란 걸 만드는 게 원칙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구역 지정하고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 설립한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그럼 조합이 만들어져야 조합 이름으로 사업 시행계획서라는 걸 만들어서 인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흐름을. 그래서 조합을 먼저 만들고 조합 이름으로 사업 시행계획 만들어서 인가 신청을 하고 물론 여기 이제 지금 시험이 잘 나오는데 인가 전에 14일 이상 공람케하여 의견 듣고 인가 신청하면 60일 내 사업 시행 인가 여부를 통보해 줘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떨어지고 120일 내에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신청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분양 신청을 받고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면 관리 처분계획 수립해서 인가받고 철거 공사를 하는 거예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인가받고 청산 들어가는 것. 이 전체 흐름을 통해 놓고 공부를 하셔야 그리고 저런 용어들을
절대로 한 번에 안 헤어집니다. 입으로 자꾸 떠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흐름이 쫙 정리되고 그 주제별로 시험을 내잖아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정리해 놓고, 자, 틀린 것. 정비 기본 계획 틀린 것.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는 자주 나오잖아요. 10년 단위로 짜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대도시급 이상에서만 의무적으로 짠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하라고 할 때만 짜면 되고 그때 도지사의 승인받고 누가 짜더라도 국토교통부 보고하고. 자, 그 다음에 얘 짤 때 주민공람 14일 이상. 워낙에 얘는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2번이 30일이 아니고 14일 이상 주민공람 시킨다는 것. 그 다음에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뭐 이런 거야 뭐 특별할 게 없죠. 자, 10년 단위로 짜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고 주민공람 14일 이상 해야 된다 하는 이 세 가지 숫자는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이제 시행계획 쪽으로 왔죠. 사업 시행자가 시행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 인가받고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인가받는데 이 시행인가 쪽에는 날짜가 사업 시행인가 전에 14일 이상 열람기간 준다는 거 하고 60일 내 인가 여부를 통보한다는 이 숫자를 잘 냅니다. 시험에서 잘 내니까 자, 틀린 것을 골라라 해서 이렇게 문제 항상 신중히 풀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4번이 사업시행인가 할 때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 열람시킨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질문 한번 볼게요. 시장군수 등 이 사람들이 사업시행인가권자잖아요.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라면 사업비 100분의 20 꼭 소리내서 외워야 돼요. 시험을 100분의 30으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정한 금액을 예측해 하라.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해줄게. 사업시행인가 해줄게. 그 재개발이에요. 재개발도 상가 재개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시험에는 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예측해 하고 인가할 때 이걸 재건축으로 바꾸면 안 돼요. 재개발이 바로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니까. 그래서 사업비 20% 범위 안에서 예측해 하고 사업시행 인가하는 것은 재개발이다. 재개발. 그 다음에 당연히 CCTV, 예를 들어 가로등 설치, CCTV 설치 등의 폐쇄 회로니까 범죄 예방 대책 포함이 돼야 돼요. 범죄 예방 대책은 포함될 필요 없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틀린 질문이죠. 그 다음에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있다면 인가 전에 미리 교육감 등과도 협의한다는 것도 꼭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도 변경할 때 인가 받는데 대지 면적 10% 범위 안에서 변경할 때는 신고만 하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으로. 그래서 이 정도 좀 정리하고 어느 정도 왔나요? 정비구역 지정하고 조합 설립하고 사업시행 인가 받는 단계까지 온 거잖아요. 자, 보세요. 사업 시행자가 시행계획서를 만들고 시장군수 등에 제출하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받고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은데 다음에 경미한 변경. 사업비 10% 범위에서 변경. 이건 변경이죠. 도시개발의 실시계획 인가는 면감소 비증감이었지만 얘는 변경이에요. 사업비 10% 안에 변경. 대지 면적 10% 범위 안에 변경할 때는 신고하는 경미한 변경이다 하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자, 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14일 이상 일반 공람시킨다. 꼭 외워놓고 그리고 의견 수렴해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6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고요. 자, 이렇게 재개발 사업의 시행 인가할 때 시행자가 지정개발자라면 사업비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금액을 예측해 할 수 있고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있으면 인가 전에 미리 교육감 등과 협의한다니까 한눈에 딱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우리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 설립의 동의. 일단 이런 유형의 문제가 제일 잘 나와요. 그러면 일단은 이걸 뭐 순수하게 이론 파고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기술적으로 해버립시다. 재개발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괄호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디귿리얼 뒤에서부터 1, 2, 3, 4라고 하라고 그랬죠. 1, 2, 3, 4 해서 토지 등록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자, 1, 2, 3, 4를 찾아가 보면
찾아가 보면 그래 벌써 두 개를 압축이 됐잖아요. 자, 정상 재건축이면 동별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전체 토지 면적 4분의 3인데 얘는 단지가 아닌 지역이 구역에 포함됐다는 말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재건축할 때는 동별 과반수 동의를 얻고 전체 세대수의 4분의 3과 전체 토지 면적 4분의 3이면 되는데, 그런데 공동주택 단지와 단지 사이에 단독주택지가 좀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 구역 지정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공동주택 단지가 아닌 것이 포함됐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별 과반수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이 공동주택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긴 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됐다 그러면 쓱하니 손가락 4개 펼쳐서 4분의 3, 3분의 2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자, 그러면 벌써 예로 다 끝났죠. 이것만 알아도 정답 딱 나오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돼서 조합 설립 인가받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그러면 이제 다 온 거죠. 철거하기 바로 전 단계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 자, 조합인 시행자가 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인가를 시장 원수 등에게 받는다. 그러면 이제 14일 이상 공람계약 쭉 나오잖아요. 다 끝나면 자, 시장 원수 등은 지자체 공부에다가 고시를 하고 인가 고시가 떨어지고 사업시행인가 120일 내에 분양 신청하라고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는 거예요. 관리처분계 수립하는 게 아니고 120일 내에. 그럼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기간을 주죠. 20일 연장할 수 있고요. 그러면 조합원들 중에서는 이렇게 분양 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제외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분양 신청이 다 끝나고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가를 받는 거죠. 관리 처분 인가 전에는 인가 신청할 때 서류 사본을 조합원들한테 보내서 30일 이상 열람케 하고, 자, 인가 신청을 하면 3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쪽에 30일 합치면 사업시행 인가 여부 통보한다가 60일이 되는 거예요. 60일을 30일로 찢어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따라서 옳은 건데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다음부터 120일 내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게 아니고 120일 내 분양신청 기간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고 분양신청에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자,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고 바야흐로 철거 들어가는 거예요. 철거한 후에가 아니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을 짤 때는 이 관리처분 계획 있죠. 자, 분양 설계가 나오고 분양 대상자의 주소 성명. 자, 분양 대상자 얘들이 분양 예정 나중에 받을 예정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종전 땅 건물의 명세와 가격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전체 정비 사업비의 추산액, 조합원들의 분담 규모 시기 들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 외 기타 권리, 세입자 손실 보상하기 위한 권리 명세 평가액 들어가요. 따라서 자, 3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져도 하나를 주고 집 하나를 여러 사람이 가져도 하나를 줘요. 그런데 과밀억제권자가 속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가진 수만큼 줄 수 있죠. 그리고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가지고 있거나 국가, 지자체, LH 등에다가 줄 때도 가진 수만큼.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재개발 아니고요.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한 세대가 하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하나를 주는 게 아니고 가진 수만큼이에요. 그러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어떻게 하냐? 최대 3개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공이 둘 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면 하나만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자, 5번은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으로 가야 돼요. 아,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은 뭐 대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과서 펼쳐서 소리 내서 손으로 써보면서 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공법이 어렵다라고 하고 감이 안 온다 하고 점수가 나와도 불안하다 하는 이유는 그 과목별로 나온 파트별로 나오는 그 법률 용어들이 안 외워져서 그래요.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이런 식으로 거기에 적절한 용어들이 구사가 되지 않을 때 어렵다라고 하고 책이 안 읽어지고 그리고 점수가 항상 고정 점수가 안 나와요. 조금 쉽게 나오면 점수 훅 나오고 어려우면 툭 떨어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거 항상 용어를 익숙하셔야 돼요. 공사 완료됐다. 다른 절차인데 당연히 준공 인가가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을 해서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해서 소유권 이전. 그러면 공부에 고시하면 이전 고시의 다음 날부터 권리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절차니까 뭐 제가 중자로 분리했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금방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공사 완료했다는 조치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한번 볼까요?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에 준공인가를 받아가지고 대지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에 이전할 수 있다. 이거 미리 소유권에 이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날 관리처분 수립하면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 구역 해제되거든요. 이렇게 해제됐다 하더라도 조합하고 시공사와 아마 법적 분쟁은 거의 80~90% 생깁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해야 되니까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조합은 해산된 것을 본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 그다음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부터는 대지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 다른 등기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전 고시가 떨어지고 자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시행자가 지체 없이 등기 촉탁 신청을 하는데 조합원 이름으로 등기를 할 때까지 이 사이에 저당권 기타 등기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틀린 것은 니은하고 뒷것입니다. 자, 건축물의 용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저기 또 건축법 아닙니까? 건축물의 용도를 공부를 안 하니까 국토법에서 자연취락지관에 지을 수 있는 것 없는 거라고 문제 풀 때 도축장. 근데 우리 국토법은 도축장이 아니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허용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도축장, 도계장, 온실이 동식물 관련 시설이라는 이 건축법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국토법도 힘든 거예요. 따라서 모든 토지형의 규제는 그 21개 용도 지역이든 9개 용도 지구든 용도 구역들이든 간에 건축물 지을 수 있냐 없냐, 어떤 건축물 지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기본이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종류. 그래서 건축물 30가지 용도 이건 꼭 읽어보셔야 돼요. 바르지 못한 거 골라라. 꼭 읽어보시는데 자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에요. 업무시설.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많은데 건축법에서는 업무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이 거주용으로 주거용으로 쓰면 과세를 할 때는 주택으로 한단 말이에요. 1주택, 1가구 2주택 돼버려요. 이게 참 행정 편의죠. 과세를 해서 세금을 받고 싶을 때는 주택으로 분류해서 받고 용도는 업무시설로 분류해서 규제는 더 심하게 하고 난방도 못 설치하게 하고 말이죠. 논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건축법은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입니다. 그래서 틀린 게 5번. 이거 꼭 읽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요구조부. 왜 이게 중요하냐면 건축법에서 건축이라 하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말한다 할 때 이전이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말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따라서 주요구조부가 뭐냐? 내기, 바보, 지주라고 연습을 툭 해야 돼요. 지주, 내력벽. 따라서 비내력벽은 해당하지 않고 기둥, 사익기둥 제외하고 바닥, 최하층 바닥도 제외하고 보, 대들보, 작은 보 제외하고 지붕털, 주계단, 외부계단, 처마, 차양, 창문틀, 커튼월 이런 것 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이 제외되고 따라서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지붕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주요구조부가 외워져야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내력벽을 해체하지 않고 기둥을 해체하지 않고라는 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건축허가는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허가권자를 제가 먼저 좀 정리하면 건축법은요, 원칙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그 특별자치도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니까 얘들 시험 나올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얘기는 특별시하고 광역시 안에 건물 지을 때는 해당 구청장한테 가야 되지 이 사람들한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외의 도에서는 시장, 군수한테 갑니다. 따라서 경기도, 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시흥시다. 경기도 연천군이다. 시흥시 연천군수한테 가서 허가를 받는 거예요. 자, 예외적으로 특별시, 광역시에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을 지을 때는 1, 2 바로 가야 돼요. 자, 10만 이상이라도 공장과 창고는 제외하고, 따라서 허가권자에는 아무리 살펴봐도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일반 도지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이냐? 자,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을 허가할 때는 시도지사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10만 이상이어도 공장 창고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자, 틀린 것은 자, 기억 틀렸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는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가 누구라도 다 제한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아래 것들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위락하고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허가할 때 자, 허가권자는 그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감안할 때 적합하지 않다면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심의를 거치지, 자, 이런 표현이 공법에서 나오면 거의 다 틀린 표현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의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이 있는데 저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이제 나중에 할 텐데 존치 기간은 3년 내로 하고 뭐 신고 대상도 3년 이내이긴 해요. 만약에 이제 시군구청장은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만료되는 날짜를 통지하면서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통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솔직히 읽어보시고요. 국가나 지자체는 허가나 신고 대상 건축물 지을 때 허가나 신고하는 게 아니고 허가권자가 협의를 하면 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기억하고 디귿하고 두 개가 되겠습니다. 조경 나오는데 여러분요, 조경하고 공개공지는 한 몸으로 나온 적도 있고 나올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공개공지는 작년에 시험도 출제했고요. 워낙 자주 나오죠. 이 모든 것들은 땅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땅, 대지. 따라서 연면적이 아니고 틀린 걸 골라라고 그랬죠. 연면적 아니고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이라고 해야 됩니다.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 해서 1번 틀렸어요. 자, 그런데 자, 녹지지역 몇 가지 온 김에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하고 도시외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물론 지구단위 지정 안 됐다고 치고 여기다 건물 지을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분이 함유됐다, 축사 설치한다, 쉽게 들고 뛰는 가설 건축물 설치한다, 이런 것들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공장이 나오는데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다가 땅에 공장 짓거나 공장 크기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짓거나 산업단지 안에 공장 지을 때도 적용할 필요 없다. 요거 5,000은 공장 짓는 땅, 1,500은 공장 크기. 자, 그 다음에 물류시설이 시험에다 나왔는데
(1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할 때 적용 안 하지만 1500 미만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적용을 해야 돼요. 요 정도. 대지가 200 이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쭉 지금 나온 거죠. 자, 이게 이제 이번 작년 시험에 나오는 건축선입니다만은, 자, 원래 여러분 건축선은 도로가 이렇게 있고 양쪽에 대지가 있다면 이 도로가 소요너비 이상이면 당연히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가 건축선 될 것이고 이 선 넘어서 건축물 짓지 마라 해야 되는데 이 도로가 소요너비 미달하면 어떡하지? 3m 정도 된다. 4m 안 된다. 그럼 그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2분의 1만큼 수평거리 물러난 이 선이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그 선 넘지 마라 하는 게, 자, 그래서 첫 번째 표현이 바로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로 반대쪽에 도로가 있고 땅이 있는데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 등 도로가 확장될 수 없는 내용들의 하천 등이 있다. 그때 이 도로가 소요너비 미달하면 그때는 도로와 하천의 경계로부터 소요너비만큼 수평거리한 선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시험을 낸 겁니다. 이렇게 소요너비 2분의 1만큼 수평거리 물러난 선이고 반대편에 하천이 있으면 소요너비에 해당한 만큼 수평거리한 선이고 이렇게 물러난 이 부분들은 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번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죠. 그러니까 출제됐다는 얘기는 이런 걸 교과서 펼쳐서 한번 읽어서 학습을 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 문제도 자, 왜 제가 이제 출제된 문제인데 소개를 하냐. 자, 이런 문제 볼 때 정말 좀만 당황하면 결론값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시간을 많이 깨먹고 지혜롭게 풀으라고 하는 문제 같아요. 실제 시험 나온 문제죠. 대지가 1500인데 각층 바닥 면적 1000으로 동일하다. 그러면 대지가 1500이다. 1500인데 자, 이렇게 해서 각층 바닥 면적이 1000으로 동일하다 해놓고 지상 1층 중, 자, 지상요 1층, 지상 1층에 500은, 자, 500은 부속용도로 주차장으로 쓰고, 주차장. 그러면 이제 얘는 주차장은 용적률에 포함하지 않잖아요. 나머지 500은 이전건생으로 쓴다. 이전건생. 자, 그러면서 지상 2층부터 11층까지는 업무시설을 11층까지 이렇게. 그러면 저 10층까지 쓰는 거죠, 이게. 그럼 만이란 얘기 아니에요. 만. 자, 1500을 지은 거죠. 그러면 주차장 500을 뺐으니까. 그러면서 지하 지금 현재 보면 쭉 해놓고 다음 조건 이렇게 되죠. 지하 3층으로 되죠, 이렇게. 여러분 지하층은 용적률 적용할 때 무조건 빼요. 그 지하 1층은 1종이고 지하 2층, 지하 3층 주차장 쓴다. 다 빼요. 이거 무조건 다. 그러니까 대지가 1500인데 1500을 지은 거예요. 연면적 1500을 이렇게 지었으니까 용적률은 몇 프로 적용되냐 하는 거예요. 용적률 적용할 때는 지하층은 전부 빼고 지상층이라도 주차장 용도로 쓰는 것은 빼고 하는 걸 알고 있니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용적률 몇 프로다 1500 쳤는데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다가 660은 복잡하니까 7, 8, 9 나오잖아요. 7을 곱해 볼게요. 자, 7일은 7000, 5, 7일 35 하니까 1500이 딱 나왔죠. 그럼 700%가 딱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11500이다. 뭐 좀 더 넓었다. 그럼 8을 곱해 보는 거예요. 용적률이 자 700%라는 것은 대지의 7배만큼을 지어가지고 1500이 나온 거잖아요. 1500이 대지 면적의 몇 배냐 이걸 물어보는 게 용적률이에요. 이 문제 키포인트가 뭘까요? 지하층, 그 다음에 지상층이라도 주차장 부분. 자, 만약에 문제 또 내면서 뭐 특정층의 피난안전구역이다, 대피공간이다 이런 말 나올 수 있어.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도 용적률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건 워낙이 여러 번 출제됐던 주제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건축 분쟁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꼭 맞히라가 아니라 이게 이제 몇 번 시험 나오긴 나오는데 거의 대처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거든요. 분쟁 전문위원회 조정 제정이란 말이 뭐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축 행위가
얼마나 전국적으로 많이 벌어집니까? 전국에 건물 두드려 깨고 짓고 하는 게 대부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음이나 분진이라든가 각종 분쟁 생길 때마다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면 우리나라 판사들 도저히 못 견디죠. 나라가 개판되니까. 그러면 소송하기 전에 분쟁 전문위원회 가서 조정이나 재정을 한번 조정 신청을 해서 한번 그것을 해결해 보자 하는 거거든요. 재판 가지 말고. 그래야 이제 신속히 끝나니까. 이럴 때 그 조정, 재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것 할 때 이런 거 보면 뭐 대부분이 당연히 뭐 이런 거는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찍어야 되는데 한번 4분 한번 보세요. 허가권자와 허가 신청자 간의 분쟁이 있을까? 허가권자가 시군구 아니에요, 시군구. 시군구. 자, 구청장이 왜 나한테 허가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나요? 라고 시군구하고 허가 신청한 건축주가 분쟁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 문제가 나오면 그 분쟁의 조정 대상이 아닌 거 그러시면 나오면 거의 허가권자하고 뭐 인근 주민 간의 분쟁, 허가권자와 허가 신청한 자의 분쟁 이렇게 내는 거예요. 허가권자는 적법하게 법을 확인해서 지을 수 있다 없다의 권한만 행사한 거지 허가권자가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시끄러운 일이 벌어졌다, 문제가 많다, 그래서 너하고 분쟁을 한번 해결해 보자,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가권자와 허가 신청한 자 간의 분쟁 사건이 있을 수 없고 허가권자와 이웃 주민 간의 분쟁도 있을 수 없고 허가권자와 감리자 간의 분쟁, 허가권자는 일단 분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만 알아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이 문제를 넣어놓은 겁니다. 자, 주택법에서도 용어를 거의 뭐 용어 묻는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게 사실 주택법이죠. 주택법. 자, 여러분 보안 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 보관소는 부대시설이에요. 복리시설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를 할 수 없어야죠. 아파트에 방 한 개를 세 주려고 공사하는데 따로 등기하면 안 되니까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이상이면 안 된다. 준주택 5다노긴 한데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이에요. 입으로 안 떠들면 절대 안 됩니다. 노인복지주택, 노자시설이 아니고 기숙사. 따라서 자 2번입니다. 간선시설 꼭 외워놔야 돼요. 도로나 상하수, 전기가스통신, 난방시설 같은 이런 것들은 기간시설. 이런 것들은 기간시설이고요. 이런 것 기간시설을 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것을 간선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용어는 꼭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꼭 하나 나오니까요. 자, 등록사업자가 나오죠. 20만, 단독을 20, 공동을 20세대. 물론 예외 있습니다만 고려하지 마시고 1만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에 가서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주의할 점은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나 공익법인일 때는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등록업자와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토지소유자가 공동을 한다. 등록업자와 같이 하기 때문에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틀린 거 골라라. 등록할 때 자본금이 3억, 개인은 6억 이상 평가액이 되고요. 건축 분야, 토목 분야 기술자 한 사람 확보하고 사무실 확보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업자 결격 사유가 도시개발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와 중복이 되는데 하나만 등록이 말소가 되고 2년 경과되지 않은 자는 등록을 안 받아줍니다. 말소가 되고 2년 안 된 자. 그건 당연히 교도소 갔다 나온 지 2년 지나지 않은 자는 안 되는 건 당연히 똑같죠. 자, 어리버리 삼총사, 미성년자, 피성년, 비한정 흑인인 요 세 사람하고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안 된 자. 그 다음에 교도소 살고 나온 지 2년 안 된 자.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등록증을 대여했다, 거짓 부정하게 등록했다. 사기친 놈, 증 빌려준 놈이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거짓 부정하게 등록했거나 등록증을 대여 등을 했다면 영업정지가 아니고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해요. 따라서 영업정지 사유는 아니고 분명히 말소 사유예요. 말소 사유.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자, 주택조합은 이건 정말로 여러분들이 반나절을 투자하건 한나절을 투자하더라도 주택조합은 교과서 참 정리 잘 된 교과서 가지고 연습을 잘 하셔가지고 무조건 하나 맞게끔 나온다고 보고 하고 하는 거니까요.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옳은 걸 골라라. 원래 조합, 지역 직장 조합 설립인가라는 말 나오는데 조합 설립할 때 인가 받지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설립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 해산하거나 변경할 때도 신고하고요.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만들 때는 내 집을 마련하려고 조합을 가입하는 거죠. 따라서 땅을 확보해서 집을 지어야 되니까 지역직장은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면 8.15 80% 이상의 사용권하고 15%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은 필요 없죠. 리모델은 집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을 리모델하려고 만드는 거고 내 집을 마련하는 의도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성원을 위한 집을 건설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역이나 직장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한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직장주택조합 할 때도 만약에 국민주택 받는다 우선 공급하도록 되는 거예요. 리모델은 공급할 일이 없죠. 자, 원래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진 날부터 이후에는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 안 됩니다. 근데 사망 등으로 결혼생에서 추가 모집할 때 추가 모집되는 자 요건을 갖춘 이제 판단할 때는요.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기 전을 기준으로 과거를 기준으로 해야지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아니고 조합 설립 인가 받고 2년 내 조합원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 떨어지고 아파트 다지면 들어갈 때 사용 검사 받고 이런 표현들을 입으로 모르면 절대로 안 돼요. 입으로 떠들으셔야 돼요. 따라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자, 그 다음에 우리 주택법은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두 개가 있는데요. 둘 다 임의적 취소 사유다.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 문제 푸셔야 돼요. 따라서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조합 설립 인가 취소할 수 있다. 주택상환사채가 나오면 LH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발행액 승인받아서 3년 내 주택 지어서 돌려주는 회사채입니다. 그 3년이라는 것은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가 3년 넘지 말아야 돼요. 이때 등록업자가 발행할 때는 금융기관의 보증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명정권으로 발행하죠. 이런 건 당연히. 자,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자, LH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하고 그 다음에 특히 등록업자가 LH야 뭐 수십만 세대를 지으니까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사채 규모는 3년간 건설한 그 실적 이내에서만 발행하고요. 기명정권을 하고 액면 또는 일정 금액 할인할 수도 있어요. 자, 사채 상환기간 3년 초과하지 마라. 이거 사항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3년만 외우지 그 3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다라는 걸 꼭 연습하셔야 돼요. 이런 것도 꼭 체크해서 입으로 5번씩 떠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틀린 게 4번이네요. 사업계획 승인. 자, 단독주택 30호, 한옥 50호, 공동 30세대, 단지형 연립 50세대 이상, 대지를 만 이상 건설 공급하고 싶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하고 승인 떨어지면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된다는 것. 자, 문화재 발굴해야 되겠다. 연장 1년이에요. 5년, 1년. 이건 정말 자주 나옵니다. 600세대 이상을 지을 때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도 정리해 놓고요.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다 완료된 걸 들어갈 때 사용 검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 승인은 건축법이고요. 자, 틀린 거 골라봐라.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2년 내에 조합원을 위한 집을 짓게 해달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됩니다. 착공할 땐 또 착공 신고해야 되고요. 자, 이 또 이제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왔죠.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주체 건설회사가 경매 공매로 대지 소유권 상실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왜? 분양의 보증이 받은 사업은 그래야 하지 않다라고 되거든요. 경매 공매로 땅이 날아가더라도 분양의 보증이 됐다면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조합 설립인가 취소, 사업계획 승인 취소 둘 다 할 수 있다는 임의적 취소 사유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야 뭐 특별히 600세대 꼭 외워놓으시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는 우리가 주택법에서는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개가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하고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만 지정을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지정하고 시도별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둘 다 장관 또는 시도지사.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나오면 옳은 것은 이거는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2번이 정답이네요. 시군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할 때 모집 공고 시에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지정 대상 나오는데, 자, 10월 달에 지정할 때 직전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곳 1.5배가 자, 또 지정을 합니다. 손으로 써보셔야 돼요. 직전 3개월간, 여기 이제 3개월이죠.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팍팍 늘었을 때, 자, 30%가 아니고요. 자, 또 지정합니다. 자, 직전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 자, 국민주택 규모 작은 것, 코딱지는 10대1 초과하는 곳을 대상을 한다. 이렇게 빈칸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이거 숱하게 풀어봤을 거예요, 아마. 따라서 얘도 자, 매매 거래량 나오면 3개월간 20% 늘었을 때,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 2개월, 보통은 5대1, 코딱지가 10대1 이렇게 꼭 손으로 써보셔야 돼요. 그러면 되게 쉬워집니다. 자, 리모델링이란 말 나오면, 자, 대수선하거나 증축을 말한다라고 됐거든요. 이 증축이 이제 15년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뭐 30%까지 늘어나는데 위로 올라간다. 이거 뭐 수직 증축이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3계층인데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만 가능하고 뭐 이거예요. 자, 이 중에 안전진단은요, 증축을 할 때만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은 증축. 대수선은 면적 늘어나지 않잖아요. 따라서 5번이 틀렸습니다. 농지법 2개 나오는데 특별할 거 없고요. 1번 틀렸죠. 상속을 받았는데 농업 경영을 하는 사람은 면적에 제한이 없어요. 농업 경영하지 않으면 1만까지만 소유한다. 만약에 3만 제곱미터를 오늘 상속을 받았으면, 자, 상속받은 날부터 1년 내, 물론 이때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자, 1년 내 2만 제곱미터를 처분해야 돼요. 처분을. 1년 가도록 안 팔잖아요. 6개월 내 처분하라고 처분 명령이 날라와요. 그래도 안 팔면 25% 이행강제금 날라오잖아요. 근데 도저히 안 팔리면 이행강제금 맞을 수 없으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 가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조금 알아놓으시고요. 따라서 이런 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리경작이 워낙 자주 나오니까 대리경작자 지정은 뭐 옳은 것은 한번 볼까요? 자, 지정할 때 유휴농지로 놀리는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고를 하고 지정을 해요. 이의신청하라고. 그 예고기한 10일이기 때문에 10일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거 알아놓고, 농업인의 신청이 있을 때도 가능하고 직권으로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대리경작자 지정되면 그 사람은 경작한 날로부터 2달 내에 10% 수확량을 줘야 돼요. 농지 소유자한테. 콩 10가마 수확하면 1가마 준다. 2달 내에. 지고 예를 들어서 줬는데 안 받으면 지게에다 지고 법원 뒷마당에 공탁을 한다. 이렇게 알아놓으면 되고요.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자 3년으로 하고, 따로 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따로 정할 수 있죠. 따로 정할 수가 있어요. 정하지 않았을 때 3년을 해요.
자, 소유자가 쉬고 있을 때도 지정할 수 있고, 임차인이 남의 땅에 빌려서 농사 짓는다 해놓고도 휴경하면 그때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 없다 하면 틀려요. 그래서 대리경작자도 꼭 정리해 놓고요. 그래서 제가 1회, 2회 모의고사 이렇게 3회 나올 때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은 거 위주로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1회차에 냈던 건 2회차에 안 내고, 2회차 냈던 건 3회차 안 내고, 이렇게 1회차 냈던 걸 또 내고 이러지 않고요. 그래서 주제별로 계속 다른 걸 4회에 걸쳐 4, 4, 16, 160개 테마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 애지간하면 75점 맞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 대신에 쉽든 어렵든 이렇게 취급된 문제 테마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 꼭 복습해서 내 걸로 만들어 놓으시고 자신감을 가지면 여러분 꼭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시라. 그래서 계획 잘 짜서 허투루게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철저히 반복해서 하시면 여러분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로써 3회 모의고사 해설하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